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TV 신유정입니다. 요즘에 참 마음 놓고 투자하기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다, 경기 둔화 우려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좀 힘든 시장 안에서도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투자의 역사 안에서 지금은 어떤 국면에 있는지,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안내해주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모시고 시장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저희가 또 지난번에 만나뵌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네네. 벌써 5월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지금 시장 어떠한 상황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사실 대표님께서는 최근에 항상 이 투자의 역사를 확인해 보시면서 지금 부를 만들어낼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좀 결론부터 지금 먼저 여쭤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이 투자의 적기다라고 좀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서 장세 변화를 보시게 되면 네. 크게 아주 그리고 빠르게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는 아주 좋은 장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22년도 21년도 말부터 해가지고서는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라는 아주 이제 하락장을 크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작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서는 글로벌이 금융 장세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금융 장세라고 하면은 보통의 금융 장세에는 그 금융 완화를 가리키게 되고요. 이게 굳이 기준금리만을 가지고서는 결정을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중장기 금리가 중요하고 미국이 제일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을 보시게 되면 작년 10월 달에 미국채 10년물 그다음에 다른 물들도 당시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이고요. 그러면은 금융장세의 특징은 어떠하냐라고 봤을 때 현실은 지독히 나쁩니다. 굉장히 안 좋은데 요즘처럼. 네, 그렇습니다. 안 좋은 말이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는데 네, 그렇죠. 근데 오로지 주식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시기가 금융장세여서 지금이 그 특징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은 순서상으로 실적장세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름에 저는 이제 여름에 실적 장세로 무난히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현 상황은 힘든데 주식만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금융 장세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적 장세에 들어서게 되면 전반적인 좀 상황이 다 좋아진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적 장세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주식을 하시기에는 좋은 시기가 편한 됩니다. 시장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제가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금융장세 때에는 제 주변은 너무 나쁜데 주식만 맞아요. 오르니 힘든데 네, 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게 네. 왜 올라갈까. 근데 실적 장세에서는 실제 기업이 실적이 증가하는 만큼 이제 주식 시장도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에는 그런 생각하고 현실이 일치를 하잖아요. 네. 그 상황이 그래서 투자하시기에는 가장 좀 마음이 이제 좀 일치가 되니까 네. 괜찮은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힌트를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의 경우에는 미래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과연 이제 좀 상승을 하느냐입니다. 과거에 평균적으로 보시면은요, 굉장히 증시가 안 좋은 약세장이 올 때에 네. 보통 이제 미래 추정치가 한 10에서 15% 정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횡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슬금슬금 올려나가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그 뒤에 실적 장세가 오게 됩니다. 근데 작년 한 이제 여름 정도부터 해가지고서 실적 추정치가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올해 1분기 들어와가지고서 이게 횡보를 시작했고요. 오.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게 슬금슬금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으로 장세가 변화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바뀌기 시작하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은 재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순환론이라는 거 네. 자체는 재고 순환 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역실적에 들어갈 때는 재고를 많이 이제 과잉 재고 때문에 고생을 하는 시기가 그때거든요. 재고가 너무 많으니까 할인 판매를 하게 되고 네. 마진이 훼손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보게 되면은 재고가 너무 적은데 이제는 또 좀 경기가 좋아지네 싶으면 재고 늘려가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또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증거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장세에 들어서게 되면 주식 상황도 좋아지고 우리가 정말 사는데도 편안한 순간이 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야기해 주신 두 가지 포인트, 미래 측정치와 재고, 이 측면에서 지금 움직일 기세가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이제 긍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는구나라고 좀 느껴지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이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좀 진정될까? 그 점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이 4월 CPI, PPI뿐만 아니라 잇따른 물가 압력 완화를 시사하는 지표들이 좀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금리 인상이 멈춰줄까? 정말 작년부터 계속해서 오르기만 해서 이제 네네. 이게 좀 멈춰야 다 진정되지 않을까? 그 점이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좀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멈춰질까요? 그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연준의 회의를 네.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금리 앞으로는 이제 올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그런 그 신호를 굉장히 강력하게 네.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사실상이라는 거는 그 고용 데이터하고요. 네. 향후에 그다음에 인플레 데이터가 지금 시장의 예상치에서 크게 엇나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은 멈춘 게 아닌가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서 결국에 연준이 FOMC 회의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성명서입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성명서에서 문구의 변화가 상당히 2006년 당시하고 비슷하고요. 그때 당시에 17차례 연속적으로 0.25%씩 금리를 올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의 금리 인상기가 종료가 되어 갈 때쯤에 문구가 뭐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것과 거의 동일하게 문구들이 변화해 왔고 네. 이번에 특히나 또 변화가 크게 있었는데 그게 연준이 마지막으로 당시에 금리를 올렸던 2006년도 6월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끝난 게 아닌가. 이고 그때 당시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의장이 벤 버냉키였는데 그가 이제 회고록을 쓴 게 있어요. 행동하는 용기라고. 그 책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 2006년 6월 마지막 금리 인상을 올리던 당시에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적어놓은 게 있는데 네. 그때 보면은 사실 금리를 이제는 더 이상 올리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근데 그러고서 그러한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 이번에도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큰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인상을 멈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근데 이제 인플레하고 아직 좀 높은 게 아니냐 네, 걱정을 맞아요.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인플레가 생각보다 일단은 좀 빨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다음 달에 나오게 될 그 인플레 데이터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아마 4.1이나 4.2% 정도로 최근에 5.0, 4.9에서 또 한 차례 좀 레벨 다운이 되고요. 근데 이게 연준 FOMC 회의 다음 달에 있을 하루 전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정도로 나와버리게 되면 물가 안정을 이제 시장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받아들인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하면은 제 생각에 3% 내외까지도 내려갈 것 같아요. 운이 좋으면은 앞자리가 2자도 볼 수가 있는. 그렇게 빨리 가능할까요? 네, 왜냐하면은 기저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아, 이미 너무 네,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이제 22년도 6월 달이 네. 그때가 물가가 9.1%로 가장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로 봤었을 때는 좀 많이 내려오게 되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좀 도움을 줄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그 이제 근원 물가 높은 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네. 있어요. 근데 근원 물가의 경우에는 작년에 제일 높았던 시기가 헤드라인과는 다르게 9월이었어요. 좀 늦어요. 그래서 오히려 6월 데이터가 나오는 이후부터는 헤드라인 물가는 3 정도로 내려왔다가 네. 다시 3% 중후반으로 살짝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러고 내년에 다시 떨어지겠죠. 근데 그 사이에
근원 물가가 그 뒤부터는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서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뭐 하반기까지도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고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헤드라인 물가를 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아주 뭐랄까요,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히든 카드라고 하면은 식품 쪽 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식품이 13.5%를 차지해요, 전체 물가에서. 근데 이게 에너지가 6.9%, 그 다음에 뭐 중고차 이런 게 2.7%예요. 그래서 식품 쪽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맞아요. 또 체감이 제일 빨리 되는 분야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막 10% 이상 높아졌었는데, 너무 높아요. 네, 이 식품 물가가 네. 미국 북미 쪽의 비료 가격하고 연동이 되는데, 연관이 네, 근데 이게 네. 6개월 후행을 하거든요. 근데 비료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미국의 식품 물가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비료가 먼저 움직이는 건가요? 네, 6개월 그렇습니다. 먼저. 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이 넓다 보니 네. 자국에서 농사 지어 가지고서 먹고 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가격이 어디 연동되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농사 가격은 비료 가격에 일단 그게 그렇죠. 비용 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을 해서 그거 보면은 거의 이게 비슷하게 순서로. 움직이거든요. 아, 6개월 차이로.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려가는 게 도움을 줄 거다이고, 그 다음에 근원 물가에서는 제일 도움 줄 게 제 생각에는 이제 주거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움직임에 한 1년 반 정도 주거비가 후행을 해요. 네. 근데 집값 상승 폭이 꺾인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주거비만 계속해서 안 꺾이고 있다가 가장 최근에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주거비도 드디어 꺾여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한 1년 6개월 동안은 계속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면 근원 물가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온다라는 거는 근원 물가의 하락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나머지 근원에서 구성하는 거는 서비스 물가가 큰데 네. 그것은 고용 시장하고 연관이 깊고요. 이것도 역시나 선행 데이터가 있는데 뭐냐 하면 미국의 구인 이제 개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인 개수가 떨어져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은 미국에서 보통 서비스 물가가 내려갔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구인이 급격하게 지금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이제 근원의 서비스 물가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근원 물가가 주도를 해가지고서 물가 안정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우선 또 금리 완화의 의지도 충분히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포인트로 이제 인플레이션의 추이를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인 측면도 그렇고 주거비 그리고 식품 그리고 또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또 있을까요? 네, 하나 더 본다면 전체적으로 결국 네, 유가이기는 유가. 해요. 네. 네, 왜냐하면은 기름이 결국 여러 군데 뭐 옷이라든지 모든 거에 맞아요. 비료에도 수입할 때도 그렇고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과연 이게 너무 오르면 다시 문제가 될 터인데,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 좀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펙 플러스 이제 뉴스로 접하시면은 굉장히 크게 감산을 또 뭐 발표했다 이런 뉴스들 보시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실 이제 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쿼터라고 해서 생산하는 양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생산하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쿼터만큼도 이미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한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이미 감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지금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여기서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산유국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지금 이제 정책을 예산안을 짜기에 빡빡한 상황이에요. 그럼 유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이야 감산을 꼭 참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생산이 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이런 현상이 나온 게 작년 4분기하고 그 다음에 올해 최근에 감산 발표가 2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한 만큼의 감산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는 정말 상황이, 그러니까 사우디는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가장 여력 있는 국가죠. 퀄리티가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국가들은 힘든 거예요. 약속한 만큼 하기가. 그러니 조금만 유가가 오르갈라 치면은 증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다 나질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유가는 제 생각에는 만 60에서 80불 정도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머지 쪽에서 크게 유가 쪽에서 변수가 나올 거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 보면 이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은 곧 잡힐 것이다. 잡힐 것이다라는 좀 희망이 보이는데, 근데 사실 대표님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꼭 그 반대로 바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우려의
네. 우려 이야기가 또 너무 빨리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감이 잦아드나 하면 이 경기 침체 경고가 좀 울릴까봐 그 점을 좀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뭐 참, 우산 장수하고 맞아요. 예, 너무 부채 장수 양날의 같은 검이에요. 이야기인데요. 네. 근데 저는 그 걱정이 네. 뭔가 인플레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시선에 따라서 다르지 네. 않냐인데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제가 볼 때에는 수요 요인, 공급 요인, 심리 요인이 다 같이 왔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제로 코로나를 해야 되니까는 생산 제대로 못 해가지고서 공급 요인이 있었죠. 맞죠. 그리고 인플레가 너무 높다 보니까는 심리적으로 거기에서 우리도 물건 가격을 올려야 되냐라는 것도 있었다라는 따라가고, 거죠. 네. 근데 지금 인플레가 내려오는 게 경기 침체를 이끌지 않을까? 이건 수요 요인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만약 이번에 오롯이 수요 요인만 가지고서 인플레가 올라갔었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는 공급과 심리도 너무 크게 작용을 했다. 그러니 이번에 내려오는 거는 단순 수요 요인의 퇴조 이런 현상이 아니라 나머지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물가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또 물가 내려오는 거를 경기 침체로 연관을 수요 가지고 지으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뭐 경기 침체 걱정한다고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찾아올 것들인데 어떻게 좀 대비해야 하나,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하나 그 점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왔을 때, 어떤 포인트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 부분을 좀 걱정해야 될까요? 네, 지금 요즘 침체에 대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탄탄한 논리가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네. 두 가지 지표로 봤었을 때 지금 침체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시기, 네. 과거 14번이 있었는데 이 중에 11번 침체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 14번 중에 11번의 확률이 있는 것이죠. 너무 높네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에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경우가 과거 8번인데 지금도 발생해 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7번 침체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체를 주장하시는 논리도 대단히 탄탄합니다. 그러게요. 다만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잖아요. 4번의 예외가 있잖아요. 요 예외를 살펴보게 되면 그 예외에서는 언제나 발생했던 현상이 있는 게 고용시장이 탄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침체를 얘기할 때 침체에 대해서 앞서 2개의 데이터도 침체 확률을 얘기해 주는데 실효성이 높지만 네. 침체를 100% 설명해 주는 요소는 뭐냐 하면 실업의 급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업이 증가하지 않으면 앞의 요소들이 아무리 침체를 가리켜도 침체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 실업의 증가인 것이죠. 고용시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작년부터 내세우는 논리가 있는데 원래는 이거를 파월 의장조차도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능성이 낮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번은 미국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네. 고용시장을 경험하는 것 같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정말 무조건 침체가 와야 됐을 건데 이번에는 고용시장이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최근에는 파월 의장이 얘기한 그 경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장 최근 회의에서는 이제는 좁은 길이 아니라 침체에 빠지지 않을 확률이 침체에 빠질 확률보다 더 높아진 것 같다라고 좀 자신감을 높였습니다. 오. 이게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요, 실업자 한 명한테 일자리가 놓여 있는 게 몇 개냐 하면 실업자가 일자리 개수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직 활동을 할 때 기업에 최대한 맞춘 거죠. 저는 더 뭐 야근도 할 수 있어요. 연봉도 적게 받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코로나 때 특이한 것이 네. 일단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일할 사람 일이- 적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국경을 다 막아버리니까는 네. 미국에 이민이 적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내가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조기 은퇴도 네, 많이 은퇴를 늦었어요. 많이 하셔서 네. 네, 그래서 몇백만 명이 이제 파월 의장 얘기로는 이거를 다 합치면은 최소 350만 명 이상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자가 한 5에서 600만 명인데 네. 과거 같으면 구인이 5, 600만 개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200만 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비틀어져 있는 상황인 귀해졌네요, 거죠. 이제 사람이. 네, 그러니 임금 인상이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너무나 독특하다 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침체를 말씀드려 보면 네. 과거엔 침체가 발생하면 일단
그 일자리 공고 낸 걸 줄여버리겠죠. 네. 그게 한 200만 개 줄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사람을 자르겠죠. 그러면은 그 이제 해고가 300에서 500, 많게는 700만 명 이렇게 늘어났었습니다. 합산해 보면 일자리가 5에서 700만 개가 사라지는 네.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파월 의장의 이제 논리는 뭐냐 하면 이제 그 구인이 과도하게 나가 있는 게 600만 개가 있으니 그것부터 줄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게 600만 개 다 줄어들고 네. 그 뒤에 실업자가 100만 명 정도 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700만 개 정도, 과거 평균 사례 정도로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근데 그러면은 실업자 증가가 너무 조금이기에 실업률의 급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침체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럼 스코어가 어떠냐 하면은요. 실업자 증가가 0명입니다. 그 다음에 구인의 감소가 200만 개 초반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로는 이제 연준의 말대로 흘러가고 가고 있습니다. 있다. 네. 그러다 보니 좁은 길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그 가능성이 더 커졌다. 높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것이죠. 네. 네, 그럼 고용 지표가 지금 좀 비교적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 네네. 침체를 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막을 수 있다. 네. 막을 수는 없지만 막을 수 있다. 딱 그렇게 보면 네, 될까요? 네. 그래서 침체가 오지 않거나 아. 오더라도 아주 얕게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 고용을 가지고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네. 무너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침체를 좀 걱정해야 됐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대표님 좀 소름인 건 지난 역사에서 이렇게 또 해결할 수 있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보여져서 또 이번에는 고용 시장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경기 침체 시그널로 좀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이야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사실 지난달에 또 걱정됐던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 은행권 문제였습니다. 네, 네. 지난달에 사실 그게 무너질 줄 몰랐는데 뭔가 보다 더 탄탄하게 지켜줄 줄 알았던 은행주들이 좀 무너지면서 그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구나라고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일단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제가 네. 이제 원래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계속 담당했던 섹터가 금융이었어요. 그래서 금융 쪽은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금융 쪽에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이거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그 은행만의 문제냐 전체 시스템의 문제냐 우리한테 결국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근데 시스템 문제로 비화가 되는 그런 금융의 문제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는 레버리지가 너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뭔가 이 상품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데 보통은 이제 파생 상품하고 연계가 돼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은행의 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 특성을 모두 가졌던 것이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에는요 은행들이 본인들의 자기자본 대비해서 총자산이 뭐 30에서 50배 많은 데는 7, 80배까지도 장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요 네. 미국의 상위권 은행들은 요 비율이 10배에서 15배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반성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규제를 엄청 가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이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네.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규제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할 때 상위권 은행들은 오히려 반사소외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이유가 그들은 레버리지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랑 2008년이랑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뭐 웰스파고 같은 곳은 부적절한 영업 행위를 한 게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철퇴를 가한 것이 은행 입장에서는 장사를 이제 점점 성장을 하려면 대출을 늘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총 자산이 증가를 할 거잖아요. 총 자산 증가를 못하게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5년째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늘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소위 말해서 이번에 어떤 얘기들을 했냐 하면 나쁜 짓을 할 기회조차도 부여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참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게 과연 모르는 상품이었냐 혹은 장부 외의 상품이었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문제가 됐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우에 채권에 투자했는데 금리가 올라서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근데 그 채권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무슨 모기지 가지고 CDS, CDO
알 수 없는 파생 상품을 만든 거랑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그 정책 입안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사실 전통적인 상품의 영역이고 그러면은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 손실의 영역이 어느 정도일지가 계산이 딱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파생 상품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도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까지 연준이나 아니면은 재무부에서 정책이 즉시에 적재적소에 나오느냐라고 네. 하면 이건 정말 본인들이 보기에 너무 빤한 상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조치들이 적절하게 빠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 처음에 문제가 된 데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데크레센도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점점 이 문제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된 데들은 은행 3개들 합쳐놓고 보면 총 자산이 5,500억 달러가 되거든요. 한 군데다가 2,000억 달러가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데들 보시면은 팩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이 400억 달러대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데가 작은 데서 커져가면 진짜 문제예요. 네. 근데 큰 데서 작게 오는 거는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준에서도 문제은행들에게 돈을 급전을 빌려주는 창구가 있거든요. 그게 사건 딱 터지자마자 4천억 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1,000억 달러 미만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는 문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지는 남아 있지만 네. 그렇지만 또 문제되는데 분명히 더 나올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가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파월 의장도 상황도. 여기에 대해서 네. 질문을 딱 받아요. 네. 바로 직전 네. FOMC 회의에서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그때 질문이 이거거든요. 우리가 초기 국면에 있냐 후기 국면에 있냐 하니까는 정말 직설적으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초기 단계는 지나갔다.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린 넘어갔고 다음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오히려 딴 게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은행들이 어쨌든 한번 타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 태도가 되게 보수적으로 변해버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신용경색이 발생할 위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재적소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가게나 기업이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가 우려가 되어서 우리가 모니터링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이게 매주 은행 데이터 나오거든요. 연준에서. 네. 거기서는 그런 우려할 만한 데이터는 아직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은행권 부실 우려에 대한 이슈 여기서 뭔가 딱 해결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딱 이야기해 주신 대로 뭔가 지금 뭐 여전히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전에 그 금융 위기와 비교해 봤을 때 또 확연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 때문에 큰 불안감은 좀 내려두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이걸로 정말 큰 해결책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정말 이 국제 증시가 너무 어렵다. 이 국제 증시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전쟁이 예상치 못하게 더 길게 이어지고 있으면서 정말 불안감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가늠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친러 후보와 반대 후보가 좀 맞붙은 지금 대선 상황이 있으면서 더 길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있고요.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끝날지 안 끝날지 우리가 예측할 네. 수는 없겠지만 네, 이렇게 네. 좀 이것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사실 주식 이제 하는 상황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네. 이렇게 불확실성 요소가 하나도 없는 장은 없습니다. 네. 역시.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주식은 다 저희가 팔아야 되는 경우일 거고요. 그렇죠. 네. 조금씩은 불안이 있는데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전쟁이나 정치는 저희가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네, 요소입니다. 진짜. 네. 근데 한번 주식의 역사를 봐 보시면은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에도 주식을 했었고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패권 경쟁을 하던 시기에도 사람들은 주식을 했고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인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경기적인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전쟁은 그 자체는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물줄기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투자를 뭐 전쟁 수도 보고서 없고. 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네, 점을 오. 사람들은 살아가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첫째이고 그리고 최근에 그 전쟁 관련해서 우려가 높아지시는 걸 보면서 저는 격세지감을 정말 느낍니다. 왜 어떻게? 왜냐하면 이제 그 작년 초였었죠. 네. 22년도 초에
그때 이미 약세장의 시장은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때 당시가 역금융 장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역금융 장세는 어떠냐면 현실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실적 잘 나오고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안 하거든요. 좋은. 그러다 보니 당시에 아주 이 전체적인 주류 대세의 의견은 뭐였냐면 강세장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셨었고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2월 하순에 전쟁 터지니까 그때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많이 나왔던 자료가 전쟁은 증시 호재다. 그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셨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전쟁이 갑자기 악재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현실이 나쁘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저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쟁을 똑같이 지금 같은 이벤트인데. 같은 이벤트인데 그때는 전쟁은 호재다라고도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왜 악재다라고 하실까? 그러게요. 그래서 그냥 전쟁 그 자체를 사실 이거는 전쟁으로 인해서 증시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요. 이게 악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고 다만 이제 그 요소를 너무 가운데 놓고 생각을 하시면 힘듭니다. 뭐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사실은 언제까지 할지 모를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하는 거는 저는 투자에선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좀 불안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죠. 네, 그런 점들보다는 오히려 경기 요인이 지금은 더 크게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점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같은 이벤트를 두고 뭐 탓하거나 이거를 원인으로 삼을 필요가 없이 우리가 네네. 집중해야 될 것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경기 요인을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 냉전 시기에도 전쟁 시기에도 네네. 엄청난 부자가 되신 분들도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네, 주식으로 그렇습니다. 인해서. 네. 이렇게 보면 그 시기나 뭐 전쟁의 이슈와 관계없이 지금 우리가 집중할 게 뭔가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 상황들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고민하고 계시는 점들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주식을 좀 담으면 좋을까, 어떤 업종을 좀 집중하면 좋을까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네네. 사실 4월 달에 정말 나 없으면 불안하다 싶을 만큼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만 갈까 싶으면 다음 날 또 가서 어제의 날을 후회하기도 했던 게 바로 그 2차 전지인데요. 이 2차 전지가 정말 최근에는 너무 깜짝 놀라게 힘을 내주지 네네.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그 정도의 힘을 내주진 못할까요? 저 일단 뭐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 네네. 제가 고백. 연초에 2차 전지가 오른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르는 걸 맞추지도 못했고요. 그래도 그리고 또, 최근 네. 한 달 해가지고 또 빠졌잖아요. 네. 그때부터 빠질 거다라는 것도 사실은 몰랐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미 오르고 내리고를 못 맞춘 아.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성장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궤적에 대해서 제 그냥 예전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좋습니다. 일단은 성장주라는 거는 늘 있어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코로나 이후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와 2차 전지와 같은 일이 발생하다니 정말 금융시장은 독특해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사례는 과거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크게 발생했던 사례를 한번 보게 된다면 2014-15년도에 그때 당시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들 그 다음에는 그 중국의 게임 주식, 중국에 이제 판호가 개방된 게임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가지고서 중국의 소비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모레가 400만 원 넘어가고 그거 없으면은 매니저 소리를 못 들었던 시기였었습니다. 반성문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였는데. 대표님 역사의 한가운데 계시네요. 네, 저 그때 너무 제가 이게- 펀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예시가 좀 기억을 합니다. 남달라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엄청나게 네. 뭐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런 기업도 있었어요. 어떤 회사는 자기네 주식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 오너께서 외부 용역을 맡긴 거죠. 정말 우리 회사의 가치는 얼마야? 라고 해가지고서 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맡기셔서 얼마라고 본인들의 향후 사업에 이제 그 뭐 성장률 가정치까지 다 주셨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얼마다라고 딱 들었는데 그게 현재 주가보다 밑에 있었던 거죠. 그럴 정도의 랠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런 적이 없었냐라고 하면 네. 항상 존재했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되었냐라고 네. 하면 사실 그렇게 눈부시게 섹터에 있는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만 해도 막 뛰어오르는 거는 네.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이 담보된 것도 아닌데 그런 거를 보고서 투자를 막 좋게 보는 거는 사실은 좀 과도한 면이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결국엔 그 중에서도 잘하는 기업들은 계속 잘하고요. 그렇죠. 못하는 기업들은 또 떨어지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가장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그 이제 화장품 쪽에서 LG 생활건강은 그 뒤에도 주가가 계속 좋았어요. 물론 최근엔 이제는 하락을 했지만 네. 아모레퍼시픽은 그 뒤에 이익이 계속 이제 줄어들면서 네.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성장 조절이 보니까 그 성장을 계속 약속할 수 있으면 주가가 괜찮았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게 너무 이제 높아서 따라잡지를 못하면 주가가 어쩔 수 없이. 네, 떨어졌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숙명은 네,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2차 전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익 추정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부터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네, 그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럼 이런 측면이라면 어떤 것이 다음에 주도하게 될까 이런 걸 보는 건 참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섹터를 좀 설정하시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그 장세 변화 네. 이게 논리가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세 변화. 그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오게 될 이제 실적 장세에는 좀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이 실적 장세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 속해 있는 게 사실은 또 한국 증시이기도 네. 해요. 그래서 우리 증시 저는 뭐 그런 생각이에요. 뭐 많이들 이제 저도 다니면서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 뭐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전체적으로 나래비를 쭉 세워놓고 보게 되면 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약점이 있는 기업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 이제 상위권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도 1분기 실적 나온 거를 보니까 보통은 한국의 기업들은 실적 발표하면 예상치 대비해서 어닝 쇼크를 내는 게 정상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래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서프라이즈가 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다운턴에서 회사들이 대비를 좀 많이 했었구나. 오. 좀 변화의 조짐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고 그래서 쭉 한번 보시게 되면 저마다의 네. 그런 뭐 자신감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저는 그다음에 증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장세 변화 측면에서 이제 곧 실적 장세가 다가오게 되면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상황도 많이 좋아질 테니까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이 실적 장세 초반을 이끌 것은 또 경기 민감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반도체주가 좀 힘을 가지게 될까요? 최근에도 아직 힘을 좀 못 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주요 반도체들이 힘을 내줘야 또 기운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 반도체 관련주 어떻게 좀 힘을 이제 내줄까요? 그 경기 민감주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중후장대 산업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큰 이제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서 뭐 기계나 이런 게 깔려 있고 네. 그래서 그게 그러면은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가 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엄청난 돈을 벌었다가 나빠지면 적자도 나게 되는 그런 산업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실. 네. 그리고 그 선봉장에 반도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나빠지니 이런 산업들은 적자가 나게 되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감산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감산을 하다 보면 제품 가격이 바닥이 잡히게 되고 네.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동안에 고객들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는 더 떨어지겠지 생각해서 구매를 미루거든요. 그러다 가격이 바닥을 잡고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거 더 네. 오르는 거 이제 또 아니야라고 구매 미룰 수가 해가지고서는 없죠. 네 그러면 오히려 또 입도 선매하려고 갑자기 주문을 많이 내게 돼요. 네, 더 오를까봐. 그래서 사이클이 이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가 여기에 전형적으로 속하는 산업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사실 이미 감산도 시행이 됐고 네, 가격이 이제 그렇습니다. 곧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네. 상황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좀 네, 보시면 네. 되겠네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기본 가정은 네. 2분기가 업황의 최바닥일 것이다라 보고 2분기요.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분기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딱 그 가운데 네, 그래서 있죠. 2분기에 바닥 이제
그 제품 가격이 아마 바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게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그럼 가장 힘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 이제 네. 상승할 일만 남았으니까요. 우린 그 상승장을 또 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대표님? 그래서 지금 열심히 또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이 좋을지 또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저희가 이제 전망이 괜찮다, 하반기에 좋은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말의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3년 동안 벌써 코로나가 3년이 됐더라고요. 네네. 이제 거의 다 뭐 끝났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정말 너무 힘들게 보냈던 이 3년의 시간 사실 산뿐만 아니라 투자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사실 코로나 요 3년이라는 네. 것 자체가 굉장히 독특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증시 장세 변화가 몇 년간 사라졌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부활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뭐 투자는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아주 속성으로 네. 과연 장세가 순환론이 있을 때는 증시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었던 네.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게 변화가 있을 때는 이미 체득이 되셨으니까는 대응이나 이런 데에서는 더 좋게 되시지 않을까. 오히려 예방접종 맞은 거다. 네, 그 네. 다음에는 좀 잘 대비하실 수 있겠다. 예, 이게 굉장히 이제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을 하시다 보면 좋은 시기도 있고 나쁜 시기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거기에서 너무 이제 일희일비를 안 하시는 것이 일단 멘탈 관리부터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되시는 것이 도움이 더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말씀드리면서 주식을 좀 너무 안 미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너무 힘드셨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네. 이렇게 하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가 오히려 좋은 또 경험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아까 코로나가 다소 좀 특이한 장세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도 네.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그 과거에 보시게 되면은 뭐 100년 전에 있었던 네. 스페인 독감 당시에도 사실은 비슷하게 이제 증시가 좀 흘러갔던 게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로나가 순환론이 이제 그 부활하게 된 시기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순환론이 있었던 시기의 특징들 지금 코로나 장세가 거의 고스란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비슷한 점 찾으실 수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특징이 네. 완전 반복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반복된다라고 하면 아마 인간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게요. 기계가 다 해도 될 텐데 주식 쪽이 어려운 거는 그 속에서 항상 약간의 변주가 있더라라는 생기니까. 거고요. 네. 이번에도 변주가 있는데 뭐 가령 예를 들면 고용시장이 가장 큰 변주죠. 오, 네. 이렇게 나온 경우는 그렇죠. 없었으니까는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뭐 역사 공부 필요 없네도 되실 수가 그러게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저는 항상 표현을 할 때 네. 만약에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곳을 갈 때 마치 내비게이션을 찍어놓고 가는 거랑 같을 거다. 그건 완전 같을 거다. 근데 그렇죠. 역사 공부가 내비게이션 수준은 안 된다. 다만 옛날에 이제 그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이 지도를 보시면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얼추 그래도 비슷하게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 공부는 그런 종이 지도를 투자자 손에 쥐어주는 거다. 라 생각을 해서 뭐 그런 점들을 참고를 하시면 투자하실 때 그래도 얼추 이렇게 한 8회 정도는 네. 도움이 되시는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종이지도 이 비유가 나올지 상상을 못했는데 정말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지도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종이지도로 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코로나에 특별한 변수가 있긴 마련이지만 이 100년 전 스페인 독감도 우리가 또 잘 이겨내서 지금이 됐고 또 순환론이 계속 부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더 잘 이겨낼 수 있겠죠, 대표님? 네, 저는 뭐 그런 방향으로 아주 뚜벅뚜벅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대표님 네. 또 오늘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하반기 괜찮을 것이다. 지금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잘 대비하시면 정말 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 네, 말씀드린 것 그 같습니다. 응원 네. 한번 하고 끝낼까요? 네, 네.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또 어려운 점 있다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그 해안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안에서 이 투자의 역사 안에서 큰 길잡이를 잡으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요, 다음 주에도 더 소중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